정부에서 이 나라를 경쟁을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할 때 물가지수, 물가상승률은 높아져야 될까요? 낮아져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면에 어떤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권한 영향력의 이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총 3가지 포인트를 가져왔는데요. 역시나 이제 돈이란 무엇인가, 돈에 대한 개념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 2번째까지 얘기를 했고, 이번 화 때부터는 부동산과 인플레이션의 긴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동건이 생각하는, 권한 영향력에서 생각하는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또 두 번째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투자를 해보고 지금도 부동산 시장과 투자의 어떤 분야를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3가지 본질적인 포인트가 있다더라. 그 부분을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보겠고요. 세 번째는 제가 과거에 부동산 투자를 했던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인플레이션의 긴밀한 상관관계가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여러분 저번 화 때 제가 국내 총생산 특정 기간 내에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 그리고 용역의 부가가치 또는 최종재로 소비되는 화폐의 총 합산 값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동건님, 여기서 부동산 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왜 GDP가 나오냐?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 전년도의 GDP, 전년도에서 생산한 재화나 최종재 총 소비된 화폐 총 값이 전년도보다는 올해 더 올라갔을 때 그 갭을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국가에서 말하는 경제 성장률에 주택가격 상승률, 상가 임대차의 임차료의 상승률, 금융자산의 상승률,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물가지수, 즉 물가 상승률은 높아져야 될까요? 낮아져야 될까요? 정부에서 이 나라를 경쟁을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할 때 물가지수, 물가 상승률은 높아져야 될까요? 낮아져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면에 어떤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높게 나타나려면 여러분 물가 상승률, 물가 지수는 낮아져야 된다라는 개념이 수반되어 있는 겁니다. 즉 우리 답정너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높였다라는 말에는 국내에서 총 생산하고 있는 재화의 양이나 용역의 부가가치 또는 최종재 소비재 그 화폐 값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결국은 큰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제조시설이나 서비스의 재화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공급량이 많아지면 소비재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물가지수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접점에서 만나는 건데, 당연히 물가 상승률, 물가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잘 보시면은 경제가 성장이 된다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여러분, 경기 좋을 때 아파트 가격 떨어진 적이 있을까요? 상가 임차료가 떨어진 적이 있을까요?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 그죠? 재밌죠? 물론 경기가 좋은데 주식도 안 좋고 부동산이 떨어진 적도 있겠죠. 근데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제가 다 이 영상 안에서는 담을 수 없고, 원래 그 정도로 어려운 게 경제 사이클이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거는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주식을 비롯한 금융자산도 올라가고, 상가 임차료도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기업들도 으쌰으쌰 해서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물가지수나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는 게 맞고 낮아져야 되는데, 이상하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왜 같이 물가지수가 올라가냐?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 돈의 흐름, 자본의 이동, 그 다음에 통화량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찍어요. 화폐를 발행을 하고, 그게 이제 시중은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에서는 어디로 가죠? 중앙정부 또는 대기업. 그죠? 대기업에서 시중은행에서 제일 먼저 돈을 가져와서 어디다가 이제 또 투자를 하냐면 저렴하게 원자재나 아니면 좋은 정보 뭐 예를 들어 국가의 토지를 매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기업 밑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 협력업체들이 여기서 또 이제 발주를 받아서 하청을 받아서 그 다음 이제 단계로 가죠. 그 다음에 이런 업체들에서 최종제로 소비를 하는 우리 저 같은 국민, 시민분들은 이미 계속해서 돈의 가치가 돈에 풀리고 화폐가 풀리면서 그죠? 화폐가 풀린다는 건 뭐죠? 물가가 굉장히 이제 올라간 상황에서 최종제의 소비를 하게끔 되는 거죠. 이게 이 큰 틀 안에서 돈의 이동, 자본의 이동이 어디로 가고 있죠? 계속해서 상위 단계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통화량은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물가지수, 그죠? 소비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플레이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경제적 소비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릴 포인트는 그 특정 지역의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여부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경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보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살 만한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면은 부동산의 어떤 가격이 충분히 최소한의 방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을 보시는 지역의 거주민분들의 소득 수준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특정 연예인이나 공인인 같은 경우들 제외하고는 어떤 거금의 현금을 주고 부동산이나 주택을 매입을 하시는 분은 사실상 많이 없죠. 네. 국민분들이나 여러 시민분들은 부동산을 매입하실 때 담보대출이라는 걸 끼고 집을 매입을 하시는데, 여기서 담보대출이라는 거는 결국은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3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 그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여러분들의 또 신용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신용은 결국은 좋은 회사 다닐 때, 그리고 대기업이나 아니면 연봉이 높은 회사일수록 신용이 높고, 신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지역에 사는 아파트 또는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상환 능력이 같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호재 시설, 국가 기관 산업이나 교통, 도움이 될 만한 시설들이 앞으로 발생이 되거나, 예를 들어 지하철이 뚫린다랄지, 아니면 도로가 뚫려서 특정 서울이나 경기도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생긴다랄지, 여러분들의 소득 수준을 책임질 만한 큰 기업들이 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깝게 있다랄지 등등 여러 가지 호재 시설들이 앞으로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생겨나고, 지금은 뭔가 볼 게 없고 약간 허벌판이거나 뭔가 부족하고 2% 부족한 느낌인데, 추후에 그 지자체에서 공표하고 있고 발표하고 있는 어떤 성장 정책이랄지 또는 국가 기관 산업의 유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계해 지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지역 중에 하나가 인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양하고 과천 바로 밑에 붙어있는 인덕원이라는 곳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인덕원이 예전에 조선시대 때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공무여행자들의 숙박지이기도 했었던 인덕원인데, 그 인덕원이라는 곳이 과천하고 서울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일단 좋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과천이나 서울이랑 근접성이 좋다라는 거는 그 인덕원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환 능력이나, 즉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는 있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4호선이 이제 굉장히 서울역까지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기 사당을 거쳐서, 그리고 사당에는 또 2호선이 교차가 되죠. 그래서 강남까지 한 20분, 30분 안으로는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GTX 신호선이라고 해서 저기 경기도 시흥시에 월곶이라는 곳이 있어요.
월곶에서 횡으로 가로질러서 인덕원을 거쳐서 판교까지 30분 내로 급파하는 그 열차가 있거든요. 그게 또 횡으로 가로질러서 가서 인덕원이 또 교통의 요충지고, 그 다음에 인덕원에서 동탄, 삼성전자가 지금 동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대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동탄이 활성화되고 제2기 신도시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인덕원하고 동탄선을 연결해주는 열차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했던 아파트는 인덕원역에서 좀 우측 하단에 있는 인덕원 센트럴 프루지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한 2000세대 전후 되는데, 그 당시에 2016년 3월에 3억 4,700에 제가 매입을 해서 그 당시 3억 3,500에 전세를 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가 한 2배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제가 매입을 했을 때 세입자분이 계셨는데, 81, 그때 2016년 당시에 81의 어머니를 아드님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거주하던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약간 고개를 살짝 흔들면서 아이고 젊은 양반이 뭐 벌써 집도 사고 성공했네 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집이 굉장히 낙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매입을 할 때 실내 인테리어나 화장실 부엌, 그 다음에 장판, 벽지 이런 거를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세입자 전세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도인데 9년이 지났죠. 근데 아직도 그 세입자분 계속 거주하시고요. 전세 가격 거의 안 올리고 시장 가격 대비 훨씬 저렴하게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어머니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어머니 지금 90살이네요. 벌써 9년이 지났으니까 90살에 아드님 아직 거주하시고, 저한테 첫 부동산 투자 경험 사례이지만 굉장히 아직도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조금 홀어머니를 모시는 효자죠. 효자의 이런 가족에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덕원 또는 여러분들의 좀 값지고 보람찬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주체적인 삶에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중간중간에 조금 경제적인 개념이 좀 어렵게 다가가셨을 수도 있는데, 뭐 통화량, 국내 총생산량,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물가지수, 사실은 이런 개념들은 이렇게 짧게 제가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요. 뭐 관점들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좀 직관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소통하고자 표면적인 부분에 이면적인 취지를 좀 저희는 비판적인 사고를 한번 가져보자,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좀 잘 담아간다라는 생각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화 때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살 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죠? 그렇죠, 공인중개사죠. 까탈스럽고 공격적인 중개사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꿀팁 공유드립니다.